2001년 봄, 충남의 한 작은 마을에 딸기꽃이 만개할 무렵이었습니다. 그해 4월, 지역에서 손꼽히는 딸기 농장을 운영하던 한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20년 가까이 농장을 일구며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어온 인물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가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는 그녀. 가족들의 수소문이 계속되고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던 부부의 일상 뒤에 감춰진 어두운 진실. 그리고 1년 후 모든 것을 뒤바꾼 결정적 단서의 발견까지 그날의 흔적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2001년 4월 15일 일요일 오후 충남 논산의 한 딸기 농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농장 곳곳을 바쁘게 오가며 일손을 챙기던 농장 사장 이순희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순희 씨는 당시 44세로 지역에서 가장 큰 딸기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천여 평 규모의 농장에서 재배한 딸기는 서울 가락시장까지 납품될 정도로 품질이 뛰어났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농장으로 향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그날 아침 남편 김재호 씨는 아내가 평소처럼 농장으로 나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농장으로 찾아가 보니 이순희 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평소 그녀가 사용하던 농기구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김재호 씨는 처음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친구를 만나러 갔거나 급한 일이 있어 외출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없자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2001년으로 휴대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이순희 씨도 농장 운영을 위해 삐삐와 함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연락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재호 씨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이순희 씨의 친언니 집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평소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의논하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니 역시 이순희 씨의 행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그냥 사라질 리가 없어. 무슨 일 생긴 거 아냐? 언니의 걱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6일 월요일, 김재호 씨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48시간이 지나야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즉시 수사가 시작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이 김재호 씨와 이순희 씨의 가족들은 직접 수소문에 나섰습니다. 농장 주변은 물론이고 평소 이순희 씨가 자주 다니던 시장, 은행, 농협 등을 모두 돌아다니며 그녀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수색에 동참했습니다. 이순희 씨는 평소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물이었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내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부녀회장을 맡고 있기도 했던 그녀의 실종 소식에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순희 씨는 정말 성격 좋고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농장 일로 바빠도 마을 일은 절대 빠뜨리지 않았거든요. 마을 이장의 증언입니다. 48시간이 지나고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팀은 가장 먼저 이순희 씨의 일상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평소 생활 패턴, 교우 관계, 최근의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본 것이죠. 조사 결과 이순희 씨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6시 농장 출근, 오후 6시 농장 마무리, 저녁 7시 집 도착. 20년 가까이 이어온 일과였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늦은 시간까지 외출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특별한 취미 활동도 없었습니다. 순이는 정말 집과 농장만 오가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가끔 언니랑 시장 보러 가는 것 외엔 특별히 어디 나가는 일도 없었고요. 김재호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순희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점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4월 15일 오전 7시경 농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평소와 똑같았어요. 농장용 모자를 쓰고 일하러 가는 모습을 봤는데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어요. 농장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의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떤 목격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농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아니면 농장을 나선 후 어디선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인 것일까요? 수사팀은 농장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순희 씨가 평소 사용하던 농기구들은 제자리에 있었고 농장 사무실의 금고도 그대로였습니다. 강도나 절도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이순희 씨의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실종 당일 이후로는 어떤 금융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통화 기록 역시 4월 14일 저녁을 마지막으로 끊겨 있었습니다. 점점 미궁구로 빠져드는 수사, 이순희 씨는 정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리고 평범해 보였던 이 사건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수사 3일째인 4월 18일, 경찰은 본격적인 광역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순희 씨의 실종이 단순한 가출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죠. 논산 지역 경찰서는 물론 인근 지역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수사팀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이순희 씨의 개인적인 관계였습니다. 농장을 운영하며 만나는 거래처 직원들, 농기구 판매업체 관계자들, 그리고 딸기 수확철마다 고용했던 임시 일꾼들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순희 씨는 정말 원만한 분이었어요. 일꾼들한테도 항상 친절했고 임금도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줬거든요. 지난해 농장에서 일했던 60대 박모 씨의 증언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언들은 오히려 수사에 더 큰 의문을 던졌습니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수사팀은 이순희 씨의 과거 이력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1957년생으로 어려서부터 농촌에서 자란 토박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대 초반인 1978년 김재호 씨와 결혼했죠. 당시 김재호 씨는 25세였고 이순희 씨는 21세였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시댁에서 함께 살며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1983년경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부는 독립하여 딸기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이순희 씨의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순희가 정말 농사일에 재능이 있었어요. 딸기 품질 관리도 남다르고 판로 개척도 적극적이었거든요. 친언니 이순자 씨의 말입니다. 실제로 이순희 씨가 운영하는 딸기 농장은 지역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농장 중 하나였습니다. 연간 매출이 2억 원에 달할 정도로 성공한 사업이었죠. 하지만 이런 성공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농장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혹시 사업상 문제나 금전적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사 결과 농장의 재정 상태는 매우 양호했습니다. 대출도 거의 없었고 매년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농장의 모든 재산이 이순희 씨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토지, 건물, 농기구, 심지어 농장 운영 자금까지 모두 그녀의 개인 명의였습니다. 농촌에서는 보통 남편 명의로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달랐어요. 모든 것이 부인 명의더라고요. 수사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사실은 김재호 씨와의 관계에서도 특이한 점을 시사했습니다. 결혼 23년 차인 2001년 당시 김재호 씨는 47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농장 경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주로 집안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재호 씨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에요. 농장 일은 거의 순희 씨가 도맡아 했고 재호 씨는 집에서 살림을 많이 했죠. 이웃 주민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 분담이 부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갈등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실종 당일인 4월 15일의 상황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김재호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를 배웅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대화나 다툼은 없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평범했어요. 아침밥 먹고 농장 가신다고 하셔서 잘 다녀오라고 했죠. 김재호 씨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김재호 씨는 평소 아침 일찍 농장에 나가서 농기구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유독 그날은 집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수사관의 질문에 김재호 씨는 몸이 좀 안 좋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었는지, 병원에 갔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더 자세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혹시 평소 부부관계에서 특이한 점이나 갈등의 징후는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평범한 부부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주민들은 미묘한 차이점을 언급했습니다. 순희 씨가 바깥일을 많이 하고 재호 씨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주부 남편 같은 느낌이었죠. 이런 증언들은 당시로서는 다소 특이한 부부 관계였음을 보여줍니다. 2001년 농촌에서 아내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고 남편이 가사를 담당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사 5일째인 4월 20일, 경찰은 수색 범위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논산을 넘어 인근 공주, 계룡, 금산 지역까지 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혹시 이순희 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단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논산에서 공주로 가는 국도변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이순희 씨와 비슷한 체형의 여성이 목격되었다는 신고였습니다. 주유소 직원은 4월 15일 오후 2시경 한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키가 160cm 정도 되고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농장에서 일하는 분 같은 차림이었죠. 주유소 직원의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격담만으로는 그 여성이 이순희 씨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CCTV 설비도 충분하지 않았고 명확한 영상 자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이 단서를 바탕으로 공주 방면으로 수색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목격자나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주유소 이후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수사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뚜렷한 단서도 없고 명확한 동기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순희 씨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실종 일주일이 지난 4월 22일, 수사팀은 새로운 방향으로 수사를 전환했습니다. 이순희 씨의 개인적인 과거와 가족 관계를 더욱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순희 씨와 김재호 씨 부부는 결혼 23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농촌에서는 자녀 문제가 부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수사팀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생기겠지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냥 둘이서 살게 됐어요. 김재호 씨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한 부부 갈등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친언니 이순자 씨의 증언은 조금 달랐습니다. 순이가 젊었을 때는 아이 문제로 많이 속상해했어요. 시댁에서도 눈치를 주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다고 했어요. 수사팀은 부부의 경제적 관계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앞서 확인했듯이 농장의 모든 재산이 이순희 씨 명의였는데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농장 설립 과정을 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83년 농장을 시작할 때 초기 자본은 이순희 씨의 친정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당시 이순희 씨의 아버지가 논 2,000평을 팔아서 딸에게 농장 자금을 마련해 줬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순이를 특히 아꼈어요. 똑똑하고 일을 잘해서 농사일을 맡겨도 될 것 같다고 하시며 농장을 차려주셨거든요. 이순자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농장에서 이순희 씨의 주도적 역할과 김재호 씨의 보조적 역할을 설명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순희 씨가 경영의 주체였던 것이죠. 수사팀은 김재호 씨의 과거 이력도 조사했습니다. 그는 1954년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군 복무를 마치고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이었습니다. 재호는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었어요.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소극적인 성격이죠. 김재호 씨의 형님 되는 분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주민들은 다른 관점의 증언을 했습니다. 재호 씨가 가끔 술을 마시면 성격이 좀 달라져요.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술 마시면 말이 많아지고 가끔 큰 소리도 치고 그래요. 이 증언은 수사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평소 알려진 김재호 씨의 모습과는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김재호 씨의 음주 습관과 관련된 추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마을 유일한 슈퍼마켓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김재호 씨는 한 달에 3, 4차례 정도 소주를 사러 왔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혼자 마시는 것 같았어요. 안주도 간단한 것만 사고요. 그런데 가끔 술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슈퍼마켓 사장의 말이었습니다. 4월 25일 실종 10일째가 되던 날, 수사팀은 김재호 씨를 다시 소환하여 더 자세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종 당일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확히 재구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재호 씨의 진술에 따르면 4월 15일 당일 그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전 5시 30분, 평소보다 늦게 기상. 오전 6시, 아내와 함께 아침 식사. 오전 6시 30분, 아내가 농장으로 출발하는 것을 배웅. 오전 7시 오후 12시, 집에서 휴식 및 간단한 집안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혼자 점심 식사.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낮잠 및 TV 시청. 오후 5시,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 농장으로 찾아감. 오후 6시, 아내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수소문 시작. 하지만 이 진술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평소 건강했던 김재호 씨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농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점. 둘째,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혼자 집에 있었다는 점. 셋째, 평소보다 일찍 아내를 찾으러 농장에 갔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순희 씨는 저녁 6시나 7시에 집에 오는데 오후 5시에 찾으러 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사관의 질문에 김재호 씨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김재호 씨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에게 4월 15일 당일 그의 행동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날 김재호 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명의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농장 근처에 살고 있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에 재호가 농장 쪽으로 가는 걸 봤어요. 좀 급한 듯이 걸어가더라고요. 이 증언은 김재호 씨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재호 씨는 오후 5시에 농장에 갔다고 했는데 목격자는 오후 2시에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이 이 문제를 추궁하자 김재호 씨는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겠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워낙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어서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의 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여기서 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농장에서 발견된 이순희 씨의 개인 소지품을 다시 자세히 조사한 것입니다. 농장 사무실 책상 위에는 이순희 씨의 핸드백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갑, 농협통장, 열쇠, 그리고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휴대폰의 마지막 통화 기록이 4월 14일 저녁 8시 30분이었는데 통화 상대는 딸기 납품업체 관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 확인한 결과 4월 15일 오전에 이순희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15일 오전 9시쯤 순희 씨가 전화를 했어요. 다음 주 납품 일정을 확인하는 내용이었는데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업체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기록에는 그런 통화 내역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수사는 점점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팀의 시선이 김재호 씨에게 더욱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2주일째인 4월 29일, 수사팀은 통신 기록 분석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이순희 씨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통화 기록을 복원한 결과 4월 15일 오전 8시 47분에 김재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통화 시간은 단 3분 23초였습니다.
하지만 김재호 씨는 이 통화에 대해 전혀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사팀이 이를 추궁하자 김재호 씨는 처음에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가 나중에서야 간단한 농장 일 얘기를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수사관의 질문에 김재호 씨는 농기구 관련해서 뭔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시점에서 김재호 씨에 대한 의혹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내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중요한 사실들을 숨기려 하는 모습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5월 2일 수사팀은 농장과 김재호 씨의 집을 정밀 수색했습니다. 혹시 놓친 증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물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최근에 청소를 철저히 한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평소 이순희 씨가 깔끔하게 정리해두던 것과는 또 다른 마치 무언가를 지우려 하듯 과도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청소를 하셨나요? 수사관의 질문에 김재호 씨는 아내가 없으니까 집안일을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서 틈틈이 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재호 씨는 평소에 집안일을 잘 안 했어요. 순희 씨가 다 했죠. 그런데 요즘 밤늦게까지 집에서 뭔가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웃 주민의 말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김재호 씨의 과거 기록을 더욱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1999년경 김재호 씨가 마을에서 일어난 작은 다툼에 연루된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농기구를 빌려준 이웃과 사소한 갈등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재호 씨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때 재호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평소에는 조용한데 한번 화가 나면 무서울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사건은 금방 해결되었고 그 이후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5월 중순이 지나면서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5월 20일 예상치 못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실종 당일인 4월 15일 오후 3시경 논산에서 약 30km 떨어진 공주의 한 산길에서 이순희 씨와 비슷한 체형의 여성을 봤다는 신고였습니다. 제보자는 당시 그 지역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던 60대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산길을 걸어가는 걸 봤어요. 혼자였고 뭔가 급한 듯 보였어요. 수사팀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단서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인적이 드문 상한 지역이라는 점이 주목되었습니다. 만약 정말 순희 씨였다면 왜 그런 외진 곳에 갔을까요? 그리고 혼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요. 수사관들의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수사팀은 이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산 전체를 샅샅이 뒤졌지만 특별한 발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색 과정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산길 중간쯤에 있는 작은 임시 대피소 근처에서 여성용 머리핀 하나가 발견된 것입니다. 오래된 것은 아니었고 비바람에 많이 훼손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순희 씨의 가족들이 확인한 결과 그녀가 평소 사용하던 것과 비슷한 종류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그녀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머리핀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6월에 접어들면서 수사팀은 다른 가능성들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순희 씨가 스스로 어디로 떠났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면 제3자에 의한 범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순희 씨의 개인적 관계를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농장을 운영하면서 만난 사람들, 과거 학교 동창들, 친척들까지 모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이순희 씨가 자발적으로 떠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농장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했고 앞으로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두고 있었다는 증언만 나왔습니다.
순희 씨는 올해 농장을 더 확장할 계획이었어요. 새로운 품종도 도입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증언이었습니다. 또한 이순희 씨의 통장에서도 여행 계획이나 큰 지출을 암시하는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그녀가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김재호 씨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7월 초 김재호 씨의 행동에서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종 사건 이후 처음으로 농장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호 씨가 요즘 농장에서 혼자 일해요. 예전에는 순희 씨가 시키는 일만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판단해서 일을 진행하네요. 이웃 농민의 증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농장을 돌봐야 한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농장 일을 할 능력이 있었는데 숨기고 있었다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김재호 씨가 농장의 일부 시설을 새로 단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농장 창고 일부를 완전히 새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창고를 새로 만드시나요? 수사관의 질문에 김재호 씨는 예전 창고가 낡아서 아내가 늘 고치자고 했었다며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미리 해두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런 계획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김재호 씨의 이런 행동들 뒤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었을까요? 2001년 8월 실종 4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수사팀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사가 주로 실종 당일과 그 직후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이순희 씨와 김재호 씨의 결혼 생활 전반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로 한 것입니다. 수사팀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부부의 경제적 관계였습니다. 앞서 확인했듯이 농장의 모든 재산이 이순희 씨 명의였는데 그 이유를 더 자세히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농장 설립 당시의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83년 농장을 시작할 때 김재호 씨는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재호가 젊었을 때 사업을 한번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그때 빚이 좀 있었죠. 김재호 씨의 형님이 뒤늦게 털어놓은 증언이었습니다. 당시 김재호 씨는 29세였는데 친구와 함께 작은 건설업을 시작했다가 부도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농장을 시작할 때 김재호 씨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결국 이순희 씨 개인 명의와 친정 자금으로 농장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모든 재산이 이순희 씨 명의로 관리되어 왔던 것이죠. 처음에는 빚만 갚으면 내 명의로 바꾸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냥 그대로 두게 됐어요. 김재호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여기서 중요한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재호 씨의 빚은 이미 1990년대 초반에 모두 정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년 이상 재산 명의를 바꾸지 않았을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팀은 부부의 일상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김재호 씨가 농장 경영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농장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순희 씨가 혼자 내렸고 김재호 씨는 단순히 지시받은 일만 수행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심지어 농장 직원들도 김재호 씨를 사장이 아닌 사장님 남편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재호 씨는 농장에서 일은 많이 했지만 결정권은 없었어요. 모든 걸 순희 씨가 정했거든요. 농장에서 일했던 임시 직원의 증언이었습니다. 9월에 들어서면서 수사팀은 김재호 씨의 심리 상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3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내에게 의존해야 했던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마을 주민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이와 관련된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재호가 술 마시고 농장 일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걸 봤어요. 자기는 머슴 같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중요한 증언은 이순희 씨의 친언니로부터 나왔습니다. 순희가 가끔 재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어요. 농장 일에 적극적이지 않고 집에서도 의욕이 없다고 걱정했거든요.
수사팀은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부부관계의 실상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갈등과 불만이 쌓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10월 초 수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순희 씨가 실종되기 일주일 전인 4월 8일 그녀가 은행에서 큰 금액의 현금을 인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은행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순희 씨는 4월 8일 오후 2시경 논산 시내 농협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이는 평소 그녀의 현금 인출 패턴과는 상당히 다른 금액이었습니다. 보통은 한 번에 50만 원 정도씩만 인출했는데 갑자기 500만 원을 뽑은 게 이상했어요. 농협 직원의 증언이었습니다. 수사팀이 김재호 씨에게 이에 대해 물어보자 그는 농기구를 새로 사려고 했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농기구 판매업체들에 확인한 결과 그런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월에는 농번기라서 새 농기구를 살 시기가 아니에요. 보통은 겨울에 미리 준비하죠. 농기구 판매업체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순희 씨는 그 5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을까요? 실종 당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 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사팀은 이순희 씨의 개인 금고와 집안을 다시 한번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금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당일 그녀가 그 돈을 가지고 나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순희 씨가 자발적으로 어디로 떠났다면 그 돈이 여행 비용일 수도 있겠네요. 수사관들은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황들은 여전히 이 가설과 맞지 않았습니다. 이순희 씨는 여행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언니에게 말했을 것이고 농장 일정도 미리 정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수사팀은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이순희 씨의 일기장이 농장 사무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일기는 2000년 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농장 일과 날씨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2001년 2월 14일 기록. 재호가 요즘 말이 없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한다. 2001년 3월 5일 기록. 농장 확장 계획을 얘기했더니 재호가 반대했다.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서. 2001년 3월 20일 기록. 재호와 크게 다퉜다. 농장 명예 문제로.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 이 마지막 기록은 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농장 명의를 김재호 씨로 바꾸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였을까요? 수사팀은 김재호 씨에게 이 일기 내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다툼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일기를 쓰는 줄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의문점들이 김재호 씨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2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이순희 씨 실종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이지만 김재호 씨의 성격과 과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2001년 12월 실종 8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수사팀에게 예상치 못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재호 씨의 과거 직장 동료였던 한 사람이 20여 년 만에 입을 연 것입니다. 제보자는 김재호 씨가 1980년대 초반 잠깐 다녔던 건설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그는 최근 이순희 씨 실종 사건 기사를 보고 김재호 씨가 그때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재호가 그때 성격이 좀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그랬거든요. 그의 증언은 지금까지 알려진 김재호 씨의 모습과는 다른 면을 보여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한 번은 공사 현장에서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삽을 들고 위협한 적이 있어요. 다들 말려서 큰일은 안 났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 증언은 수사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호 씨는 온순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과거에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있었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즉시 당시 건설회사의 다른 동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20년이 넘게 지난 일이라 연락이 닿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몇 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재호는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평소에는 말도 안 하던 사람이 술 마시면 목소리도 커지고 주장도 강해지고 그랬어요. 또 다른 동료의 증언이었습니다. 이런 증언들은 마을 주민들이 가끔 목격했던 김재호 씨의 술 취한 모습과도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런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죠. 2002년 1월 새해가 되면서 수사팀은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된 모든 증거와 증언을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기로 한 것입니다. 재검토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김재호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둘째, 실종 당일의 행동에 대한 목격자 증언과 그의 진술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셋째, 실종 후 그의 행동 변화가 상당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김재호 씨는 이순희 씨가 실종된 후 농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농장의 일부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조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농장을 다시 방문해보니 김재호 씨가 새로 만들고 있던 창고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습니다. 기존 창고보다 훨씬 크고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나요? 수사관의 질문에 김재호 씨는 앞으로 농장을 확장할 계획이라서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순희 씨의 일기에 기록된 내용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의 일기에 따르면 김재호 씨는 농장 확장을 반대했었기 때문입니다. 2월에 들어서면서 수사팀은 김재호 씨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그는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억압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23년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내에게 의존하며 살았던 남성이 느꼈을 좌절감과 열등감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범죄심리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농촌 사회에서 남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그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3월 15일 실종 11개월째를 맞은 이 시점에서 수사팀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재호 씨를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정식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재호 씨는 처음에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실종되어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인데 왜 저를 의심하는 거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치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실종 당일의 행동, 휴대폰 통화 기록, 그리고 500만 원의 현금 인출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조사가 계속되면서 김재호 씨의 진술에서 새로운 모순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던 그가 추궁이 계속되자 가끔 농장 일로 의견 차이는 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한 실종 당일 오후 행동에 대해서도 진술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후 5시에 농장에 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오후 2시쯤 갔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500만 원의 현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김재호 씨는 처음에는 그 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아내가 농기구 살 돈이라고 했던 것 같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수사팀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그 500만 원은 지금 어디 있나요? 이 질문에 김재호 씨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모르겠다는 애매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4월에 접어들면서 실종 1주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사건의 윤곽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물증은 없었지만 정황상 김재호 씨가 아내의 실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4월 10일 마침내 수사의 전환점이 될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농장 한 구석에서 발견된 작은 물건이었는데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증거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발견되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었을까요?
2002년 4월 10일 실종 1주년을 불과 5일 앞둔 시점에서 수사팀은 농장에 새로 지어진 창고를 정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재호 씨가 아내 실종 후 유독 공들여 만든 이 창고에 혹시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창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바닥에 깔린 시멘트가 유독 한 부분만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머지 바닥은 오래되어 회색빛이 도는데 창고 모서리 쪽 약 2평 정도 되는 부분만 상대적으로 새로운 시멘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언제 이 부분을 다시 시멘트 작업을 하셨나요? 수사관의 질문에 김재호 씨는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평평하게 만들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그대로 두고 왜 유독 그 부분만 새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바닥 굴착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시멘트를 걷어내자 그 아래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약 1m 깊이의 큰 비닐봉지가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비닐봉지 안에서는 이순희 씨의 옷과 신발, 그리고 그녀가 평소 착용하던 목걸이와 반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옷에 묻어있던 얼룩들이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의 감정 결과 이것은 혈액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김재호 씨는 이 증거들이 발견되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며 누군가 몰래 묻어놓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미 충분한 준비를 해두고 있었습니다. 창고 건설 과정을 지켜본 이웃 주민들의 증언을 확보해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재호 씨가 창고 바닥 작업할 때 혼자서 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농장 옆집에 사는 주민의 증언이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더욱 구체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작년 7월쯤이었을 거예요. 재호 씨가 밤늦게까지 창고에서 뭔가 작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멘트 비비는 소리도 나고 그랬거든요. 수사팀은 이 시점에서 김재호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고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체포 직후 김재호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그런 물건들을 묻어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더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이순희 씨가 인출했던 500만 원의 행방이 밝혀졌습니다. 김재호 씨의 통장을 조사한 결과 4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각각 250만 원씩 현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한 바로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김재호 씨는 이에 대해 농장 운영비를 위해 아내가 미리 맡겨둔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수사팀은 김재호 씨에 대한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차례대로 제시하며 자백을 유도했습니다. 당신의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실종 당일 행동, 휴대폰 통화 기록, 현금 인출, 그리고 이제 물적 증거까지 나왔습니다. 수사관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김재호 씨는 점점 심리적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순희 씨의 혈흔이 묻은 옷을 보고 나서는 눈에 띄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 12일 밤 10시경 체포 48시간째가 되던 시점에서 마침내 김재호 씨의 입에서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김재호 씨가 고개를 떨어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사관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순이와 크게 다퉜어요. 농장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자고 했는데 순이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김재호 씨의 음성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조심스럽게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순이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농장도 다 가져가고 집도 나가라고 했어요. 23년을 같이 살았는데. 김재호 씨의 목소리에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김재호 씨는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4월 15일 오전 이순희 씨는 평소처럼 농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김재호 씨는 전날 밤부터 계속된 부부 갈등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전 8시 47분
김재호 씨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농장 명의 변경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순희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 돼. 그리고 이제 정말 이혼 절차를 밟을 거야. 이 통화 후 김재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3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오후 2시경 김재호 씨는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와 직접 만나서 마지막으로 설득해 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농장에 갔더니 순이가 사무실에서 뭔가 정리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 이혼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김재호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이순희 씨는 농장의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김재호 씨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순이가 하는 말이 정말 듣기 힘들었어요. 23년 동안 머슴처럼 부려먹었다고, 이제 쓸모 없어졌다고 김재호 씨가 당시의 분노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김재호 씨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평소 참고 견뎌왔던 모든 분노와 억압된 감정이 폭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재호 씨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말을 흐렸습니다. 수사팀은 더 이상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심리적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과연 그날 농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순희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2002년 4월 13일 새벽 3시 김재호 씨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순이가 서류를 내밀면서 이혼각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농장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죠. 김재호 씨의 목소리에는 그날의 절망감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김재호 씨에 따르면 이순희 씨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혼 서류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김재호 씨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3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렇게 차갑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마치 저를 처음부터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김재호 씨가 당시의 충격을 회상했습니다. 수사팀은 조심스럽게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김재호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정신이 나갔어요. 순이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만 화가 나서. 그 순간 농장 사무실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김재호 씨는 분노에 휩싸여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이순희 씨는 남편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농기구를 그것으로 김재호 씨는 더 이상 말을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의 상황에 대해 김재호 씨는 모든 것이 꿈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극도로 당황한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김재호 씨의 음성이 더욱 떨렸습니다. 수사팀은 이순희 씨의 행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재호 씨는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수사관들의 지속적인 추궁에 결국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장 뒤쪽 야산에 임시로 묻어두었어요. 이 말과 함께 수사관들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4월 13일 오전 8시 김재호 씨의 안내로 수사팀은 농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야산 중턱에 도착했습니다. 외진 곳에 있어 평소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김재호 씨가 가리킨 곳을 발굴한 결과 마침내 이순희 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실종된 지 1년 만이었습니다. 이순희 씨의 발견으로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김재호 씨는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순희 씨의 옷과 소지품들을 따로 모아서 농장 창고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인출해둔 5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에 나누어 입금했습니다. 이는 마치 아내가 계획적으로 가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김재호 씨는 범행 당일 저녁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아내가 집에 오지 않는다며 걱정하는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실종 신고도 적절한 시점에 하여 혐의를 피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출한 것처럼 꾸며서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한 일인 것처럼 만들려고 했어요. 김재호 씨가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통화 기록, 목격자 증언, 그리고 농장 창고 아래 묻힌 증거물들이 결국 진실을 밝혀내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김재호 씨의 범행 동기를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23년간 쌓인 부부 갈등이 이 비극의 근본 원인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김재호 씨는 결혼 초기부터 경제적으로 아내에게 의존해야 했고 농장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그의 내면에는 깊은 열등감과 분노가 축적되었던 것입니다. 농촌에서 남편이 이런 처지에 놓이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특히 그 시대에는 더욱 그랬죠. 범죄 심리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없었던 것도 부부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촌에서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이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순희 씨의 일기에서도 나타났듯이 2001년 초부터 부부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농장 명예 문제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의 폭발점이 되었습니다. 4월 20일 김재호 씨는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재호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오랜 기간의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범행의 배경이 되었다며 정상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범행 후 증거인멸과 허위 신고 등을 볼 때 상당히 치밀하고 악질적인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2002년 12월 1심 재판부는 김재호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3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루아침에 파탄으로 이끈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후 1년 동안 거짓말을 계속하여 수사를 방해한 점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농촌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던 부부의 일상 뒤에 이런 비극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특히 농촌에서의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 내 권력관계, 그리고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순희 씨의 친언니는 순희가 너무 강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재호가 너무 약했던 것일까요? 라며 오랫동안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사건 이후 해당 지역에서는 농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에서의 부부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희 씨는 마침내 고향 마을의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일구어온 딸기 농장은 현재 다른 농민에게 임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가정 내에서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억압된 감정과 갈등을 방치했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날의 흔적은 앞으로도 세상이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을 더 멀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